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3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고 있는 호우 시절. 저희가 오늘 돌아가 볼 시간은 1993년 10월의 차례입니다. 네. 정확하게 30년 전이자 여전히 김영삼 정부의 그 그렇죠. 초기의 지금 자락을 네. 이게 한 달씩 하니까 네. 굉장히 좀 느리게 느껴지네요. 네. 그죠. 그렇긴 하네요. 오늘도 조세프님의 뉴스 음. 클리핑부터 아카이브 클리핑이랄까요? 부터 들어보고 싶어지는데 네. 1993년 10월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가요? 사실 제가 엑스포를 준비를 다 했었거든요. 네네네. 실제로 엑스포 준비를 다 해서 어. 엑스포 얘기를 오늘 또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좋다. 엑스포 얘기도 하죠. 그러면. 근데 엑스포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막판에 네. 다른 주제를 하나 더 갖고 왔어요. 바꾸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일단 먼저 오호. 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침몰 사고입니다. 서해 회리호 침몰 사고. 그게 요때군요. 네. 네. 1993년 10월 10일 전북 부안 위도 앞바다에서 네. 110톤급 여객선 서해 회리호가 이거 큰 사건인데. 침몰해서 네. 탑승객 362명 중에 292명이 네. 사망한 사건입니다. 네. 외래어 표기법상으로는 페리가 맞으나 네. 페리가 맞으나 네. 당시에 배 이름이 회리호였기 때문에 네. 일본어스 표현이죠. 네. 그래서 회리호 사건으로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네. 원우 씨도 이때 내용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요. 예, 이 사건도 그러니까 진짜 이때는 정말 너무 잔혹한 시대였어요. 정말 네. 매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암흑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네. 근데 이 사건이 사실은 세월호와의 평행이론 비슷하게 그렇죠. 좀 이제 또 뒤늦게 회자가 되기도 했었고 21년 뒤에 이제 네네네. 세월호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고 보면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할 것 같은데 네. 정말 292명이 죽었던 서해 그 페리오 사건도 너무나 큰 사고인데 불과 21년 만에 다시 그와 유사한 선박 사고가 터진다는 거는 안전불감증 이런 말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구나. 결국 인간은 반복된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구나. 네네네. 그런 어떤 부족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좀 자조적인 생각까지 좀 하게 됐었는데요. 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원인으로는 이제 과적, 맞아요. 과적과 이제 무리한 출항, 보통 이 두 가지로 이제 딱 축약이 되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는지 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리호는 이제 1990년 10월에 진수한 불과 3년밖에 되지 않는 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들이 보통 한 어느 정도 운행하나 보니까 2014년에 마산 지방항만청 관계자의 전원에 따르면 그러니까 2014년 이제 세월호 그때 그죠? 터지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인터뷰를 많이 했으니까 요 인터뷰에 따르면 여객선의 평균 수명이 약 25년이래요. 그러니까 그 평균 수명 25년이 과연 적합하냐 안 하냐는 차치하고 어쨌든 서해 회리호는 3년밖에 안 된. 그렇죠. 아주 그냥 어린 새 거죠, 새 거. 새 배인데 왜 이렇게 침몰했느냐. 이걸 그래서 전형적인 인재로 꼽습니다. 그래서 사고 당일 기상청에서는 파도가 높고 강풍이 불며 돌풍이 예상되므로 선박에 주의를 요한다라는 내용의 방송을 했었고 생존자들 증언에 따라서도 이제 초당 10m에서 14m 부는 북서풍 때문에 파도가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여객선이 출항해서는 안 되는 날씨였다고 해요. 그런데 정원은 무려 141명을 초과 승선했는데도 제대로 된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인재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사고는 이제 뒤늦게 보면은 예견돼 있던 사고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말마다 계속 초과 승선하는 것이 관례였대요. 왜냐하면 서해 회리호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승객이 별로 없어서 하루에 한 차례 그 위도 그 섬을 왕복하는 운항이 전부였는데 이렇게 1회만 운항을 해도 적자가 날 정도였대요. 사람이 너무 없어서. 근데 이 배가 위도에서 유일하게 육지로 나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어서 운항 중지는 불가능했고 정부가 이제 보조금을 지급해서 겨우겨우 운영하던 노선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위도가 이제 낚시 명소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인기를 끌면서 전국 각지에서 낚시꾼들이 몰려들었고요. 이용객이 막 늘어난 거예요. 주말에는 막 몇백 명씩 찾아오고 더 이상 왕복 1회 운항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서해 회료의 정원이 이제 221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362명 탔다고 했죠. 근데 정원이 221명인데 승객 207명, 승무원 14명이었대요. 원래 정원은. 근데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와서 이제 계속 초과 승선을 했는데 위도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이제 운항 횟수 증편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이제 보조금 지급되는 영세 업체이기 때문에 허가를 거부하다가 결국은 서해 회료 사건이 발생을 하죠. 게다가 이때가 이제 김장철이어서 위도 주민들이 이제 만든 액젓을 이제
이제 내다 팔아야 돼서 멸치 액젓 9톤, 뭐 자갈 7.3톤 이런 무거운 아이고. 것들까지 실었는데 이거를 적재 그 창고에다 두지 않고 네. 내리기 또 쉽게 하려고 화물칸이 아니라 배의 첫 머리 부분에다 둬서 더더욱 중심을 이제 잃게 만들었던 원인이 됐다. 뭐 이런 아이고. 이야기를 하고요. 게다가 이제 항해사도 당시 휴가 중이었어가지고 갑판장이 항해사 업무를 대신하고 네. 안전 요원도 고작 2명밖에 없었다. 음. 게다가 이제 휴대전화도 대중화되기 이전 시대여서 그쵸. 이제 구조 요청을 위해서는 유선 전화기를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침몰 중이니까 유선 전화기가 잘 작동도 안 됐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복합적으로 발생을 해서 뭐 인재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서해 해리호 사건은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의 어떤 개요뿐이 아니라 언론의 어떤 추악한 민낯을 드러냈던 어허. 아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오보 사건으로도 오보 사건. 주목이 됩니다. 네. 이때 크게 두 가지 오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오보의 논점은 같습니다. 이제 결국은 선장이 혼자 탈출해서 집으로 돌아간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는 오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선장이 몰래 일본으로 밀항했다. 어쨌든 선장이 도망쳤다는 거죠. 근데 구조 요청이나 구조 행위 등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선장이 자기만 살고자 도망쳤다는 이야기가 네. 이제 직업 윤리까지 운운하지 않아도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오보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오보가 왜 터졌냐? 음. 이게 이제 목격자 최 씨라는 사람의 인터뷰에서 시작합니다. 최모 씨도 사실 선장이었대요. 다른 배의 선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다른 데로 이제 출어를 나가서 네.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부안 경찰서의 지서장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지서장이 그 해리오의 선장이었던 이 백모 씨랑 네. 상당히 닮은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다시 최 선장으로 돌아옵니다. 네. 목격자 최 선장이 이제 사고 당일에 백 선장과 외양이 굉장히 흡사한 지서장을 네. 백 선장이라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백 선장이 이제 사고가 난 다음에 어디서 봤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사람들이 입방아에 막 오르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무 와전되기 좋은. 그러니까 백 선장이 도망갔네. 살아있대. 백 선장은 살아있대. 이게 막 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교통수단도 이제 취재가 좀 어렵게 했었고 그래서 용케 이제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간 H모 일간지에 네. H모 일간지라고 할게요. 네. H모 일간지가 두 개인데. 그렇네요. 네. 네. 이제 글자 어디서 모르겠다. 글자 긴 쪽이에요. 네. 근데 아무튼 네. 거기 있는 이모 기자가 최 선장을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언론은 완전히 백 선장이 살아있다. 해리오를 버리고 탈출했다. 이걸로 이제 그냥 기정사실화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기자들은 이제 백 선장 찾기에 혈안이 된 거지. 그렇지. 백 선장 인터뷰를 따야 그렇지. 최 선장 거보다 더 큰 흥행이 된다. 그렇지. 이러면서 막 일종의 특종 보도에 뭐 미쳐 있었고 광기 어린 특종 보도를 따내려고 그리고 시민들 역시도 막 무책임하게 장난 전화하고 허위 제보하고 내가 백 선장인데 이러면서 이제 백 선장의 생존이 마치 유력에서 확실로 바뀐 거예요. 참. 근데 목격자 최 선장이란 사람이 이 내용 자신의 어떤 인터뷰를 이제 뜻을 바꾼 거는 이제 새로운 지서장이 선장과 굉장히 닮아 있었다. 네. 닮았다라는 이제 주민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글이 된 게 이게 벌써 며칠이 지난 인터뷰까지 며칠이 지나고 특종 보도에 혈안이 된 어떤 기자들은 한 사람을 어떤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이게 뭐 그냥 완전히 사실화되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 선장님은 사망한 거죠. 실제 선장은 근데 사고 발생 5일 후에 무선통신실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선장과 함께 도피 의혹을 받던 갑판장이나 기관장 역시도 같이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발견 위치가 이제 통신실이었던 걸 이제 미루어 짐작컨대 선장은 도망이 아니라 이 선원들은 끝까지 구조 요청을 하다가 배가 전복되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백 선장 사망이 확인되니까 언론들이 이제 허겁지겁 뭐 사설까지 뭐 활용해서 사과문을 올렸지만 이미 유족들은 그 며칠간의 가족을 잃은 슬픔뿐 아니라 어떤 억울하게 어마어마한 욕을 먹으면서 고인에게 누가 되는 어떤 언행들을 쭉 목도하면서 그리고 본인들 역시도 의심하면서 큰 상처를 받은 뒤죠. 참 이 그 어떤 유족 한 분이 했다는 말씀이 굉장히 비통한데요. 시신이 발견된 뒤에 이제 찾아온 기자들한테 선장 시신이 발견된 뒤에 찾아온 기자들한테 당신들이 살아있다고 했으니 이제 우리 아버지 살려내십시오. 참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30년 지나서 제가 이 상황을 쭉 다시 읽어보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래서 21년 뒤에 이제 우리는 세월호라는 대형 침몰 사고를 또 다시 겪게 되죠. 근데, 그러면서 안타까운 거는 이제 여전히 그런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 그리고 되게 유사하네요, 진짜로. 세월호는 근데 한술 더 떠서 서해 회료 선장 및 선원들과 달리
책임지지 않고 먼저 도망부터 치는 실제로 실제로 그런 사건을 이제 우리가 그 도덕적 해이를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게다가 이제 더더구나 이제 네트워크는 발달되니까 더더욱 쉬운 취재가 많아진 거예요. 네네. 진짜 취재가 아니라. 네. 그래서 우리의 저널리즘은 더더욱 속도에만 치중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가짜 뉴스나 아니면 말고 이 낚시 보도가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되게 안타까웠어요. 세월호는 뭐 우리가 너무 현실적으로 경험했었던 네. 우리 방송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그날의 그 시간을 우리 전 국민의 상당수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그쵸? 것처럼 네. 일종의 전 국민의 어떤 PTSD거든요. 이건 PTSD에 대해 어떤 총량은 굉장히 높은 게 이제 세월호 네. 사고인데 서해 회리호 역시도 아직까지도 유족분들이 다 살아계실 불과 얼마 전에 사고이기 때문에 이 사고를 다시 제가 이제 요약하고 이 뉴스 클립을 보면서 엑스포보다는 이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다. 10월에 너무 중요한 일이었다. 비극적인 사고였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명복을 빌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갖고 왔습니다. 저도 그때 일어났었던 뭐 뉴스나 이런 걸 보니까 참 어찌 보면 놀라울 정도로 그 세월호도 처음에는 이제 뭐 전원 생존설이라는 그 희대의 오보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엄청난 사회적인 뭐 손실이랄까요? 네. 그런 게 있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는데 어떻게 보면은 참 그렇게 고치고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뭐 큰 일을 겪고 이렇게 해도 또 말이 쉽지 이게 이렇게 막 바뀌어서 이렇게 환골탈태를 하기가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참 자꾸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거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 당시에도 아마 정부가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던 걸로 아마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래도 또 이제 뭐 어떤 정권 퇴진 차원으로까지 비화되지는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워낙 하고 아직 정권 초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렇기도 했었고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가 늑장 대응을 했다는 것 때문에 또 이제 포커스가 좀 맞춰지면서 좀 아마 좀 그런 차이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정부는 오히려 유족한테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을 약속하고 이렇게 국가 배상에 대해서도 되게 그냥 호기롭게 이야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불과 2개월 뒤에 정부 관계자들이 오히려 말을 바꿨죠. 그래서 이거 뭐 3, 4년 걸릴 건데 유족들한테 이런 거 법정에 가봤자 뭐 하냐 하면서 되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MBC PD 수첩에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PD 수첩에 잘 보도가 되면서 그래서 결국은 뭐 참사 희생자 10명의 유가족들이 그 1996년 1월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2억에서 4억 정도씩의 총 24억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요. 돌아가신 분들이 262명이었는데 10명이 이제 이런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걸 보면 참 그 시절에는 아직도 암담했던 게 아닐까. 지금이랑 참 많이 다르네요. 정부의 어떤 기만 뭐 이런 부분도 분명히 되짚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유족들을 상대로 앞에서는 그렇게 처음에 여론이 막 주목할 때는 뭐든지 다 해드리겠다. 최선의 조치를 다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정작 여론이 조금 식자 바로 표변하는 그 모습은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었다. 비판할 수밖에 없는 지점까지도 어떻게 보면 좀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까지를 해보게 되네요. 이게 참 굉장히 무거운 얘기였어요. 30년 전 뉴스 얘기가 이게 이런 지점이 있네. 이게 하나씩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매복해 있어요. 지금 김영삼 정부가 이런 거 진짜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흑역사 아카이브처럼 될 수 있는 그런 씁쓸함도 느끼게 되는 첫 번째 이야기 서해 회리호 침몰 사고였습니다. 우리의 호우 시절.